안녕하십니까? 아메이 사업하는 서혜경입니다. 늦가을 날씨가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이 가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계절 가을에 함께 꼭 읽고 싶고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책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계절에 읽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은 바로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가 꽤 오래된 책입니다. 1976년에 출간이 됐으니까 벌써 한 40년이 넘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 이상 팔린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읽히고 회자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타깝게도 2015년 이 책의 저자인 웨인 다이어는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분의 삶과 또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이 그동안 했던 수많은 강연들 중에서 좋은 강연들을 모아서 최근에 한국에는 인생의 태도라는 책으로 정리해서 웨인 다이어의 이름으로 다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태도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읽지 않았다면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먼저 읽고 그리고 인생의 태도를 읽으신다면 이 웨인 다이어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자인 웨인 다이어를 잠시 소개하면 웨인 다이어는 1940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출생하여 2015년 하와이 마우이 카운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일생을 교수로서 또 심리학자로서 또 동기부여가로서 또 자기계발 분야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개념, 행동들을 바꾸도록 돕는 것을 자기 일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그의 일생의 어떤 사명의 첫 메시지는 바로 이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면서 일관됩니다. 곧 행복이란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 삶에 대한 태도, 즉 나의 결정이 바로 행복을 만드는 것이라고 웨인 다이어는 계속 저희에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이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계명을 소개하면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오류지대와 그 오류지대를 빠져나오기 위한 전략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책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가 말하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무슨 뜻인지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타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에고이스트가 아니라 나를 배려할 줄 알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스스로 본인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저자는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행복한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웨인 다이어가 말하는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불행은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쪽으로 또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감정을 굳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저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의 특징은 신경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해결되지 않고가 아니라, 또는 문제가 있고 또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정 똑똑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삶의 힘겨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기로 결정했는가를 보면 당신이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위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믿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만약 불행하다면 그것은 내가 주위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서 감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감정은 우리 생각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고 패턴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감정을 선택하고 또 책임지는 새로운 사고 방식은 또 그만큼의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에서 행복을 선택하겠다라는 결심은 간단한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단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최근에 다이어트 한다고 일생 처음으로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정말 처음에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듯 누구도 하룻밤새 자기의 신체가 운동 한번 했다고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정신적인 부분은 어떤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견지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웨인 다이어가 전하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법을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타인을 배려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 현재 순간순간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줄 수 있는 사랑도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일은 사랑을 듬뿍 받은 자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면 타인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로 다시 퇴행해서 자기 안에 잠복되어 있던 유아기적 반응을 끄집어내서 그 주변에 영향력 있는 어른들의 기분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는 자기 자신이 퇴행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심리입니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살아있다는 것의 유일한 증거는 성장이다. 성장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기다리는 것이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타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퇴행적 사고이고 성장을 멈춘 사고입니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의식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난 사실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 이번 시험 성적이 좋았던 것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는 말을 만약에 해버렸다면 얼른 그 순간을 포착해서 방법으로는 입 밖으로 소리내서 자기의 말을 고치는 것입니다. 방금 내가 운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나는 이번 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을 향한 작은 발걸음인데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그 순간에 포착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 결정을 내리면서 내딛는 발걸음이 바로 자기가 말한 거를 고쳐나가는 습관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자기가 가장 원하는 음식을 주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여기서 좀 찔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투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외부의 성과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성취도와 또의 나의 성과와 상관없이 나는 나만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누가 결정하거나 어떤 외부의 상황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뭐 예의라든가 또는 배려라든가 또 에티켓이라든가 등등의 이름으로요. 남의 눈치를 보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면 나의 입장이나 신념을 바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우울해하거나 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을 할 때나 또는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또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자기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낼까 봐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과하는 것도 눈치 보기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발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늘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심리라고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유아 본능으로 되돌아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심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그 통제와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치를 보기도 하는데요. 인정은 애타게 구할수록 멀어진다고 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정을 구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날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만약에 어떤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 너로 시작하는 반응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친구가 내 의견에 격렬하게 화까지 내면서 반대를 한다면 내가 내 입장을 변명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 화났구나. 너는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반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난하는 사람은 상대방이고 나는 거기에서 따로 분리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게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고마워하라고 말합니다. 그 고마워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인정을 구하는 태도를 사라지게 한다고 합니다. 또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확인받고 검증받으려고 하는 버릇을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라고 동의를 구하는 말버릇입니다. 그냥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끝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붙어 있는 꼬리표를 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수학을 잘 못해, 나는 운동하기 싫어해, 나는 내성적이야 등등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말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꼬리표들이 현상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단정적인 말로 나를 표현하는 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나는 뭐뭐 어떻다 라는 꼬리표는 다음과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된 결과입니다. 그게 바로 나야. 난 항상 그래 왔어. 난 원래 그래. 이런 말들은 나는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겠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바로 변화를 거부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집착해 자기 자신을 단정짓는 꼬리표를 달고 안주하려는 행동을 하는 데에는 심리학적으로 변화를 회피하려는 기제가 작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꼬리표를 태고 성장하는 나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으로는 현재 시제의 꼬리표를 사용하지 말고 대신
지금까지는 그랬지 또는 예전에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등의 과거 시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누가 제품 가격을 물어보면 나는 가격 잘 몰라. 난 원래 가격 잘 안 보고 사거든 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저의 꼬리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잘 알아보고 정확히 기억할게 라고 답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책과 걱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일생에 전혀 도움 안 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갖게 되는 죄책감과 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이러는 이유는 대체로 자책감과 걱정을 하지 않으면 뭔가 나쁜 것 같고 또 매정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두 배려와 관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책감과 걱정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기 위한 노르제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자책감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현재의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면서 현재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또는 어떤 행동을 했든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회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걱정은 더 큰 걱정을 부릅니다. 걱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걱정을 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의무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녀에 대해, 건강에 대해 등등등 세상 만가지를 다 걱정합니다. 가장 심각한 걱정은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걱정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현재 자기 자신이 하기 싫거나 겁내고 있는 일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면서 스스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지의 세계를 즐겨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안전이란 금전, 집, 자동차 등의 어떤 재산, 그리고 직업이라든가 사회적 지위 등의 보루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안전 말고 우리가 진정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안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의연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자신감, 즉 내면적인 안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영속적인 안전이고 진정한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안의 내적인 힘에 대한 굳은 믿음만 있다면 물질적인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한 인생의 부속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지 못하게 방해하는 심리적 요소는 바로 이런 내적 자신감 부족이고요. 또 하나는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윈스턴 처칠은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는데요. 완벽이 아니면 모두 소용없다라는 격언은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무기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비한 것과 미지의 세계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는 익숙한 것과 또 머물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새로운 선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 가면 그동안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요리를 주문해 본다든가 또 약간의 모험을 통해서 일상을 탈출해 보는 것입니다. 무작정 여행을 떠나본다든가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는 공상을 즐겨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일상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던 삶이 점점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삶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무감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또 이웃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 많은 의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옳지 못한 것 같고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무거움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많은 의무 속에 짓눌려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옳고 그름을 너무 분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올바른 선택은 없다고 합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뿐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대전제는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불평하지 말고 대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는 결코 뒤로 미루지 말라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은 우리 인생을 참 피곤하게 만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룬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면 하는 것이고 미룬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미루기는 최고의 현실 도피 방법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미루는 행위에 빠지는 사람들의 3단계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일이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어. 일이 더 잘 되길 바랬는데 아마 잘 될 거야. 여기에 바로 미루는 사람들의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좋겠어. 바랬는데 아마. 이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한은 지금 어떤 일을 나서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바래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을 자꾸 미루는 것은 현실 도피뿐만 아니라 자기 불신도 커지고 가장 심각한 것은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듯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뒤로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증상을 보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직장을 계속해서 다닌다. 술, 약물, 흡연 등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터전을 옮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결코 이사를 가지 못한다. 또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를 한다고 결심한다. 또한 졸립고 피곤한 일이 있으면 일을 뒤로 미룬다. 걱정스럽거나 성가신 일이 닥치면 몸이 아프다. 그리고 평생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의 행복은 늘 뒷전이다. 이것이 바로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미루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전략은 5분 단위로 생활을 하고 또 15분간 집중된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하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면 15분 동안만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순간 우리는 유약해지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매어 있는 관계에서는 가슴속에 분노와 응어리만 쌓일 뿐이라고 합니다. 의존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대상에게 내게 좀 더 잘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처신했길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까 자문해 보라고 합니다. 의존적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돈 쓰는 일, 발언권, 자동차 사용 등 모든 일에 배우자의 허락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느낌, 생각, 행동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배우자의 기쁨이나 성공을 마치 자신의 기쁨이자 성공으로 느낍니다.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하거나 또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또 자녀들의 서랍이나 일기를 뒤지는 등 개인 생활을 침해합니다. 또 인정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부모 등 어떤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서 행동을 자제합니다. 이런 의존에 대한 보상으로는 다른 사람의 등 뒤에 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립해야 합니다.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첫 번째, 경제적 독립입니다. 처음부터 힘들더라도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벌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지배하려는 자를 떠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마치 의무감처럼 여긴다면 다른 사람이 우울해지면 덩달아서 우울해지는 종속형 인간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사람이 우울해지는 것이 마치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화에 휩쓸리지 마라입니다. 즉,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화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반응입니다. 화의 핵심어는 통제 불능입니다. 그래서 사실 심하게 내는 화는 정신 이상입니다. 자기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므로써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또는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화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지배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화를 내는 것, 그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화를 없애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내는 것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화가 폭발할 것 같은 상황에서 1.5초만 참는 것, 그리고 여느 때처럼 폭발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30초 참았다가 폭발하는 것, 그리고 그 간격을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십계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10가지 지침이 저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타인이 기준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살고 또 과거나 또 미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현재의 순간을 의식을 가지고 통제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살아온 업보대로 다음 생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살았던 업보가 이 지금의 삶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업보를 바꾼다면 또는 없앤다면 지금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업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부처님은 과거의 업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크게 실망해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자가 깜짝 놀라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을 의식하면서 생각을 지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무의식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거의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무의식이 풀어내고 있는 삶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불행한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무의식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그 불행을 선택하고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삶을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힘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이 10가지 지침을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고 또 매 순간을 의식하면서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심지 있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평판에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마음껏 펼치면서 거침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삶이 너무나 값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웨인 다이어가 전하는 이 행복해지는 법의 비밀을 전하면서 저도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